노유진의 100분 토크. 벌써 한 달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자료가 전 세계에 공개됐고요. 국정원이 국민 세금으로 스파이웨어를 사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곧바로 이 의혹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국정원의 직원 중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의혹들,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한 미스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지만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이 해소한 궁금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진실은 이렇게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일까요? 100분 토크 지난 59회 방송에 이어서요. 오늘도 다시 국정원 해킹 사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야기 손님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원 문제 해결에 최전방에 계신 분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죠. 정보위원회 간사로 활약 중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창 전투 중이신데 스튜디오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명하신 세 분 뵈려고 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그 클로징 멘트 기다리느라고 그냥 엊그제 같은데. 저도 그렇네요. 예. 그게 2008년 9년 얘기입니다. 그 뒤로 MBC를 안 보기 때문에 엊그제 맞아요. 맞아. 그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MBC를 봤을 때. 네, 그때는 MBC고 지금은 마봉춘이지. 그러고 보니까 또 저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바로 여기네요. 네, 영등포. 여의도를 지역구로 두고 지역구를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유일한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네, 저도 답답합니다. 예. 먼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6일로 예정된 국정원 전문가 간담회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방금 대책회의를 마치고 왔는데요. 6일로 예정이 된 이 기술 간담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으로 6일날 2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를 한 6개의 자료, 그중에서 2건은 질문이고요. 4건이 자료인데 예. 2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왔고요. 4건의 자료를 내놔라라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달 31일에 국정원이 답이 왔습니다. 2건의 질문에 대해서요?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도 왔고요. 4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 주겠다라는 거고요. 2건의 질문이 저희들은 당연히 그냥 물어봤는데 2건의 질문 중에 좀 사달이 났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느냐면은 삭제한 것이 시스템 파일인지 몽고DB인지를 확인해 달라라는 거하고 삭제한 것이 개인 PC 것인지 서버에 있는 건지 확인해 달라는 건데 여기서 앞에 질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다 지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이제 28일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니 시스템 파일과 몽고DB, DB는 이제 DB니까요. 이게 이제 좀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시스템 파일은 근본적으로 있는 시스템이고 몽고DB는
넣었다 꼈다 할 수 있는 DB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술을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왔냐면 이 죽은 임 과장이 다 지웠다는 거예요.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희 전문 자문단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렇죠. 시스템 파일을 지우면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원래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31일에는 뭐라고 왔냐니까 몽고DB만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원래 있는 딜리트 키로 삭제한 것이 맞다라고 지금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국정원이 27일, 28일, 31일 세 가지 답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종류의 자료에 대해서 다 안 주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한 건데요. 일요일 날 이 전문가분들하고 회의를 장시간 했더니 이분들 말씀이 안 준다고 만약에 하면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놓는 것이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고 기술 간담회를 기술 간담회답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안 내놓고 그냥 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건 정치 간담회다. 이 정치 간담회를 우리가 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쪽에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자료를 내놔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 3일 오후에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그럼 6일이면 이제 3일 후에 원래 예정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스템 파일은 이제 제가 가진 PC는 그죠? 우리가 보통 집에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윈도우 시스템 파일이죠. 우리가 보통 개인 쓰는 컴퓨터,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그 가끔 뭐 커서로 잘못 지정해서 삭제 눌렀다가 이거 시스템 파일인데 이거 지우고 나면 뭐가 구동이 안 될 텐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취소 아니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그게 이제 취소가 되는데 그리고 그런 거 아닌 다른 이제 파일들 이런 거는 우리가 자기가 관리하는 거 막 지웠다 뺐다 지울 수 있죠. 근데 시스템 파일을 지웠다고 답을 했다. 그다음엔 다시 DB 파일만 지웠다고 대답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거짓말을 안 하면 진술이 안 달라지잖아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1차 진술서, 2차 진술서, 3차, 4차 가면서 진술이 일관되면 이렇게 좀 신뢰성이 있는 거고 법원에서도 믿어주고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게 그런 진술은 법원에서도 배척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는 사실관계에 관한 건데 그 답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 거짓말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RCS에 있는 딜리트 기능으로 이 임 과장이 삭제했다는 것을 일단 부정을 했다가 다시 또 긍정을 하는 게 되고요. 지금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는 복구에 6일이 걸린 겁니다. 자, 삭제를 몇 개 했다고는 지금 쉬운 한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믿는다고 해도 복구에 6일이나 걸렸다? 이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몽고DB만 삭제했다는 두 번째 국정원의 설명이 맞다면은 복구에 6일 걸렸다는 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27일 날 정보위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딜리트 키로 삭제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게 돼 있고 복구에 6일 걸렸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포렌식 기술을 써서 하느라고 6일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그 어마어마한 포렌식 기술이라는 게 이제 클릭하면 휴지통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그 딱 열어보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쉬운 한계 100% 복구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자, 그러면 쉬운 한계가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하느냐? 백업을 당연히 국정원 같은 큰 기관, 작은 회사도 하니까요. 백업을 얼마 만에 하느냐? 백업은 매일 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우리 안 위원장 설명으로는 백업을 매일 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자체 정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더 씌우기를 해가지고 자료가 유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업을 매일 한다고 치면은 100% 복구했다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백업이 또 일부 유실됐다고 국정원장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언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13년 8월에 컴퓨터 기능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일부 유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를 믿지 마세요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얘기한 것들이 하나도 지금 현재 설명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임 과장이 이걸 그 삭제를 갖다가 본인이 임의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누구 지시받아서 한 겁니까? 국정원 설명은 그것은 지금 현재 그걸 제 미스테리라고 봅니다만은 국정원 설명으로는 임 과장은 이미 그 부서를 떠나가지고 대전에 가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4월부터. 네, 4월에 대전으로 출근을 하는 직원인데 7월 13일부터 죽기 전날인 7월 17일까지 국정원에 본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관한 한 전적으로 도입부터 운영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어서 이 일이 7월 초에 문제가 돼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는 의심은 13일 날 온 것이 맞느냐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임 과장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 그리고 지금 문제 그 빨간 마티스의 출입 기록, 그리고 국정원 내부에서의 동선. 지금 왜 동선을 요구 안 하냐면은 감찰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감찰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 동선이 감찰실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새 웬만한 회사가 다 인텔리전스 빌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화장실에 몇 시 몇 분부터 갔는지도 다 나옵니다. 국정원은 인텔리전스가 없어갖고 없을걸요. 그래서 만약에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내부 동선도 내놔라. 이것은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 없고 기밀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요구하는 거니까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금방 노회찬 대표가 제시를 한 그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연관된 질문 하나만 더 하면요. 그 이번에 해킹팀, 그 이태리 해킹팀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뭐 400기가바이트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 국정원이 2012년부터 13년 1년 사이에 그 해킹해서 서버에 저장한 게 88만 건 정도 된다는데 이제 그럼 그 후도 1년에 거의 그 정도 내지 그 이상 이렇게 계속 이제 해킹을 이제 했다라는 건데 왜 그 이번에 51건만 지웠느냐? 그러면 지우지 않은 어떤 해킹한 결과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지금 네. 51건을 국정원이 31개로 해서 3개의 범주로 나눴거든요. 10개는 실제로 대북 대테러 정보고 10개는 접속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대북 정보라는 것이고 31개는 대내용이라는 거죠. 국정원 내부용이라는 건데 일단 쉬운 게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31개로 나눈 3개의 범주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세모 뭐 X로 이렇게 대충 돼 있는 데다가 뭐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정보위 공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1개의 그 내역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겠고 그중에서도 특히 의심스러운 건 31개입니다. 31개의 국정원 내부용이라는데 10은 그러면 하여튼 대북 대테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31개는 국정원 내부용이라는 건데 내부용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임 과장이 목숨을 걸었다면은 31개 아니겠어요? 근데 31개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임 과장이 31개의 목숨을 걸고 죽었다면 이분은 이유 없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라 그러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걸 지금 뭐 믿어봅시다의 합창경연대회에서 공목을 국정원은 믿어줘 하다가 요즘은 믿어라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안 믿으면 죽인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 믿지 말아요로 지금 공목을 변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물망초를 제가 빗대서 물신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네. 한 가지만 좀 그냥 보통 우리 청취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복잡한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시민들이 이런 거죠. 그 해킹 도구를 가지고 뭐 했지? 국정원이 뭐 한 거야? 그리고 누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고 뭐 컴퓨터를 해킹을 했으면 그 뭐 프로그램을 20개, 30개, 몇십 개 말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뭘 한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안입니다. 예, 그거에 네, 대해서 네.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그동안 조사하시면서 간단히 국정원이 이걸로 뭘 한 것 같다 이렇게 감이 오는 게 있으셔요? 초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2012년, 11년에 테스트 기간이 있고요. 12년 이제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초기에는 PC가 많습니다. 그러다 점점점 핸드폰이 많아지고요. 제가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내용 중에서 저희도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간에 그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걸 보면은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 시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반납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테스트. 근데 프로그램을 들여온 시간이나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시간이 묘하게도 선거 기간하고 겹칩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증거죠. 이게 직접 증거를 내라고 지금 자꾸 여권이나 일부에서 압박을 하는데 야당이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IP만 가지고 있는데 IP는 1, 2, 3, 4 숫자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IP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거나 누구의 PC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수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한 심증이 가고 증거가 있고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나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이 없다 그러는데 야당이 영장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서 뒤져볼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시기적으로 이상하고 프로그램이 이상하고 주체가 이상하면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 생각인데 야당 보고 지금 수사해서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누구를 해킹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이름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해킹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해킹했을까? 선거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예. 그건 뭐 빤하지 않겠어요. 야당은 국회의원들이요, 네. 후보들이요. 뭐 후보 가까운 사람들. 하여튼 후보에 가깝거나 하여튼 후보에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또 하나의 이 장애 요인 하나는 이게 포렌식을 아주 고도의 포렌식을 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렌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또 수사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사외에는 이것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 수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의 또 수사기관은 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권이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해서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일이죠. 저는 제 생각에는 야당만 한 것은 아닌가? 그 야당만 한 게 네. 아니고 네. 여당의 비박, 반박 이런 쪽도 했을 수가 있고 2013년 이후에는 심지어는 이제 다른 국가기관의 고위 책임자들 또 해킹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좀 있어요. 그 IP를 보면은요. 예. 그 IP 중에는 IP만 보고도 특정할 수 있는 게 좀 있는데 금방 그 말씀을 짐작해 할 수 있는 IP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 2014년에 2014년 3월 달인가요? 그 캐나다의 그 시티즌 랩에서 네, 정확하게는 2월에 나왔습니다. 2월에 2014년 그러니까 1년 지금 6개월 전에 그 캐나다의 그 시티즌 랩이라는 단체가 이 21개의 나라에서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포함된 21개의 나라 정부가 이걸 사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 후에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그 당시 메일을 보면은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매우 열받았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이태리 해킹팀의 이 툴을 갖다가 그 감청하는 이 툴을 갖다가 그 국정원의 최고 상부에서 모르도록 실무진에서 사서 가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보도된 바가 있다면 그 내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몰랐을 수도 있죠. 신문을 안 국정원장이 보니까. 너무 인텔리전스가 없으면. 이건 뭐 알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아니 하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열심히 낸다니까. 이 결과물, 감청의 어떤 결과물을 불법 감청의 결과물을 갖다가 최고 상부가 그 보고를 갖다가 받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그렇죠. 그런 관계라고 우리는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도 갖다 줬냐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란 거는 정보 경쟁에서 아무도 못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야 경쟁이 생기는 것인데 그걸 이제 국정원에서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 왔다라는 것이고 본인들은 뭐 대북 또는 뭐 대외 그 공장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카톡을 갖다가 뭐 누가 씁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카톡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카톡을 감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취득 용도가 혹시 김정은이 카톡 쓰나? 영화 배우 말이에요? 아니 그 이북에 그 머리 작은 김정은. 그러지는 그러면 그 않겠죠. 김정은 카톡방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조사해봐야 되고. 텔레그램 쓸 것 같은데요. 텔레그램도 전부 다 감청했대잖아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바이버 뭐 네, 텔레그램으로 야후. 이민 많이 갔는데 지메일, 텔레그램, 바이버 많이 이민 갔거든. 이거 그 도감청 당하기 싫어가지고. 이민은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예, 이번에 이민이 결론이 의미가 났습니다. 없더라고. 그게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 도망가는 게. 그건 그렇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뭐 복원하니 뭐니 이러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 지금 언젠간 이거 어쨌든 우리가 이걸 그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뭐 로그 파일을 조작을 한다라든지 뭘 지워버린다라든지 해서 완전히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정보지키기의 전문가들 얘기는 로그 기록도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건 뭐 거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걸로 확신을 하는데 하드디스크도 교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 정권 아래에서 지금 세월이 남아 있으니 2년 반이면 무슨 로그 기록 조작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드까지 다 교체할 수 있죠. 아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신을 못 가지지만 그나마 하드디스크를 보고 로그 기록을 확인을 하면은 확인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보는 근데 겁니다. 그거 절대 안 보여주지. 네, 지금 거기서 봉착이 돼 있고 수사 외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긴 했잖아요. 저희들이 고발장을 2번 보냈습니다. 예. 2차례 보내서 지금 전현직 국정원장과 이번에 이제 저희들 특징 중에 고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실무자들을 피고발인으로 집어넣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정원의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가령 원세훈 원장 같은 이만 처벌을 하고 밑에 실무자들은 처벌을 안 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저희들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실무자들한테 대해서 불관용의 원칙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 임 과장은 고인이 됐지만 임 과장과 함께 일했던 팀원까지 포함을 해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모든 사람들을 불특정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일단은 피고발인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들이 국정원에서 그 파견돼서 근무했던 최근에 공안부에 일단은 배당을 해서요. 이 첨단 수사 기법을 가진 검사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금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는 않네요. 아니 그 수사할 리가 없죠. 이거 수사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인텔리전스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그 국정원의 사고들 댓글부터 시작을 해서 간첩 조작, NLL 문건 공개 등등해서 그나마 검찰이
이제 조금의 어떤 수사 의지를 보여서 조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걸 뭐 기대를 저희들이 크게 하진 않지만 그나마 피가 끓는 검사들이 글쎄요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럴 때 좀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왜 얘기가 안 나와요 이번엔? 그건요.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특검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네.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딱 근데 그래서 이럴 그런 때 겁니다. 바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특검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 공세로만 쓰다 그렇죠. 보니까. 특검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구 특검이 돼야 됩니다. 제도 특검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인데요. 기구 특검이 있어서 이 사건은 기구 특검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그런 범주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 그러고 새누리당에서 안 해. 뭔가 하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원래 그 이철우 의원이 처음에는 감찰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찰 받은 적 없다라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마티즈 그 경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분이 그날 자살하려 탔던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컨대 신고는 누가 했으며 등등등등 이것들이 막 지금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이 되고 뒤에 있는 상태거든요. 우선 그 감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찰 한글로 돼 있습니까? 감찰은 안 한 걸로 일단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국정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루라도 해본 사람의 경험을 적용해 보면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엎어지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 국정원 감찰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감찰을 했고요. 당연히 제일 센 강도의 보안 감찰, 보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음을 결심할 때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 멀쩡하게 컴퓨터를 전공한 이분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감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분이고요. 또 하나 금방 말씀하신 그 대목은 그날의 그러니까 7월 18일의 오전 상황은 매우 의심스러운 게 대단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119와 112의 문제도 있고요. 국정원이나 하여튼 부인이나 임 과장의 부인이나 모두 112를 회피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교신 기록을 보면은 119에 신고를 하니까 112의 위치 추적 기능이 매우 뛰어나니까 112에 요청을 하라고 119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 과장의 부인은 112의 이 조언에 따라서 신고를 했다가 좀 이따 바로 취소를 하고 취소를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에 마티즈와 시체를 찾은 순간에는 112에 신고를 하죠.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12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이 여러 번 증명이 되는 건요. 이것은 MDM이라고 그러는 위치 추적 기능이 국정원 직원들의 모든 핸드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MDM으로 위치 추적이 이미 끝났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MDM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현장에 간 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가 그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의심스러운 건 8시 40분에 그날 아침이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3차장이 출근을 했더니 국장이 3차장에게 당시에는 4급 직원이지만 원래는 5급 직원 아닙니까? 파견 직원 아닙니까? 4급 파견 직원이 결근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3차장이 야 그러면은 MDM으로 빨리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이때도 112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7월 18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이미 부인은 뭔가 비밀을 알고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 국정원의 과장이 이 매우 의심스럽게 자살을 했고 또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상한 일들이 겹치면은 사건 사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언론들이 달려드는데요. 조용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기자 출신으로서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CSI 영화 같은 걸 우리가 보면 미국도 뭐 현실과 영화가 다른지 몰라도 이런 경우에 그 과학수사대에서 출동해서 차량을 통째로 이제 실어다가 실험실에 갖다 놓고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지문 조사하고 책 조사하고 뭐 바퀴에 묻은 이물질 조사하고 싹 다 해서 이 사인을 규명하는데 물론 이 검시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지금 장례 치르고 뭐 차는 폐차시켜버리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폐차시켰어요. 예. 시체 그렇죠. 당연히. 되게 폐차에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바로 하루 만에 했고요. 그리고 폐차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JTBC가 추적을 했더니 국정원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그 관련 회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폐차를 했다라고 정보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유가족의 뜻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요. 매형이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댓글 사건 때도 보면은 뭐 그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일가 친척을 형부, 주장하는 매형, 뭐.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언론이 특히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저는 좀 불길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예, 그 유서가 참 보면은 성격이 무슨 심할서 내지 무슨 경위서 이런 식의 형태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결국은 왜 죽어야 했는지 현재로서는 지금 답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좀 본안도 뭐 미스테리 투성입니다만은 임 과장 부분만 떼놓고 생각해도 풀린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의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이어서요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가지고요. 이번 사태가 또 우리 사회에 미칠 앞으로 파장 또 걱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플로 갈아타겠다고 또 그러고 있거든요. 핸드폰 망명 사태가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애플도 다 RCS로 다 한대는데. 근데 아이폰은 조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어렵다고 그러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그 해킹에 무방비하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 건 맞습니다. 예. 우리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정부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왜? 애플로 핸드폰 망명을 부추겨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자기들이 부추겼지 그거야. 뭐 국민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쟤네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저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저 수입품으로 갈아타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다고. 예. 근데 잠깐 이게 지금 얘기 전제가 되는 게 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이태리 해킹 팀으로부터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저 핸드폰 감청 설비 그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죠. 국정원장은 작동을 중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대북 활동을 그래서 그 질문했죠. 대북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있죠. 저는 일부 공개가도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입을 한 뒤에 계속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지도를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그때 그 해킹팀에서 한국 국정원 상대하는 담당자, 그 담당자하고 계속 교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그 이태리 해킹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이제 해킹팀을 막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취직을 한 거예요. 창과 직원 5명을 데리고. 네. 그래서 그 두 이제 기술 빼갔다 안 빼갔다 해서 지금 이제 소송이 걸려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이 사람이 뭐니까 싱가포르 아마 뭐 이렇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만약 북한하고 거래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뭐 입을 닫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정원이 지금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킹했고 해킹 타겟이 누구였고 하는 걸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일개 그 민간업체들한테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들에게 뭐 국가 주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뒷문을 열어두고 앞문으로는 그냥 오히려 국민들 사찰하고 하는 이런 상태가 방치돼도 되는가 하는. 근데 그 사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이번에 해킹된 자료도 보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도 다뤘는데 야 이거 정말 사악한 기술인데 이거 혹시 우리가 해킹당해서 알려지게 되면 난리가 날 거야. 그지 이런 얘기들 자기들이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 이직한 이 사람이 보니까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직업윤리상 갈등을 느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독재 국가라든가 어떤 정당하지 못한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때문에 그 윤리적인 갈등을 느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반대의 일을 하는 회사로 옮겨간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 말을 들어보면 그 국정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해킹을 한 데이터 그거는 해킹팀이 안 가지고 있대요. 이태리 회사가. 그 구조가 그 우리 국정원이 그걸 해서 얻은 자료를 이태리에서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에서 그걸 전부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문제들은 근데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람 말이 맞으면은 다행인 거죠. 좀 다행인 거죠. 근데 보도 따르면 2014년까지는 거기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서버 교체를 요구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2014년 항의를 했다는 거죠.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게 되었다는 거. 예. 시티즌 랩 사건 이후로는 조금 그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시티즌 랩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중간 경유 서버가 시카고에 있다는 겁니다. 콜러 크로싱이라는 회사하고 샤크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 각국의 그 서버들을 두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국정원이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상당한 고급 정보들이 시카고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을 아마 이제 몰랐던 것 같고. 그러면 NSA 같은 데서 다 들여다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는 CIA에서 봤을 수도 있고. 전 세계의 그 모든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나 미국의 사기업들은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고 만약에 그때 약간의 보안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히 다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예. 그 이제 뭐 IT 경쟁력의 토대가 날아간 상황도 좀 있고요. 그런 산업적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그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무차별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라도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파놉티콘이라고 하죠. 왜 그 저 원형 감독이죠. 뭐 누가 하나의 권력자가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포감을 지금 국민들한테 심어준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이번 건 외에도 지난 2014년 10월에 신경민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국정원에서 이거 외에도 뭐 국가안보 관련 수사를 빙자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저는 이게 이제 뭐 이런 건지는 모르고 공개적인 자료 요구를 한 건데요. 예.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뭐든지 가령 주민등록 정보랄지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아무 생각 없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당시 시점으로 4년 동안에 한 8만 건 정도를 봤고요. 이것이 안보라는 이유로 아무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뭐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사례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우리 개인 정보들이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죠. 예. 8만 건이면 엄청난 건데 이걸 왜 봤을까요? 글쎄 한 해에 한 2만 건이 2만 조금 안 건인데.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숨겨둔 아들이 있는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뭘 본 거야? 국정원 일을 좀 똑바로 해야지. 최동욱 검찰총장 건 같은 경우에 그 혼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무슨 뭐 서초구청 부구청장인가 이 사람 구속되고 나중에 뭐 청와대 행정관이 또 뭐 해가지고 시켜갖고 들여다보고 막 했잖아. 예. 행정전산망을. 근데 국가안보를 빌미로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데 국정원은 뭐 하느라고 청와대 그 비서실이 그 가동이 되고. 그거는요. 국정원이 미리 다 그 보고 네. 이제 아들이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찾아봐 이러니까 이제 예. 난 또 그래요. 그걸 몰랐네. 야, 국정원이 나서서 하면 들키니까. 예. 이게 근데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라면은 뭐 8만 건씩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국가안보와 관련돼 그러니까요. 있지. 그 도대체 뭐 국가안보라는 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창인지 이건 방패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생활이죠. 아니지. 우리 같은 분단국가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사생활이 어딨어. 모든 게 다 국가안보지. 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세요. 네. 네. 혼외 뭐 정사라는 게 이제 국가안보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렇지. 그런 사건이 되는 거고요. 국가가 안 보이는 게 국가 안보지.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경찰도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면서 법원에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차량에다가 위치 네, 추적기를 달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뭐 당연히 불법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해킹 팀의 프로그램은 아마 극히 일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 명의로 제가 국가정보원에 접수한 자료 중에는 다른 프로그램, 다른 소프트웨어의 실태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안 내놓겠지만 저는 이거 자료 요구를 통해서 국민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효과가 있고요. 사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해킹 그 업계에서 바라보기에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것이 정말로 높은 수준으로 가면 이런 정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는 그런 관행, 제도, 그리고 개혁, 개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킹팀은 극히 일부분일 거고요. 고도의 기술도 아닐 거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번에 해킹팀이라는 이 이태리 회사를 해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0기가의 분량의 데이터를 그쪽 서버로 몽땅 털어서 다 올려버린 거잖아요. 토렌트에. 그러니까 해킹팀은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한 수준의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는 그게 올라올 때까지는 지가 해킹당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해킹당한 자료가 다 토렌트에 뜨고 나서야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 정도 실력이 있는 해킹 기술 보유자를 만약 CIA나 뭐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정말 온 국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글쎄요. 그러니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은 들킨 걸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정원을 우리가 원하느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뭐 더군다나 분단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유능한 국정원 그리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국정원은 이런 거예요. 뭐 되도록 모든 일을 법에 따라서 법에 입각해서 합법적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활동할 경우에는 절대 들키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그게 더 큰 문제야. 근데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 유선 전화는 감청이 합법적인 그 감청이 가능해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휴대전화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휴대전화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안 돼 있는데 정책적으로 과거에 이 휴대전화 도청 사례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국정원장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어요.
휴대전화는 감청하지 않겠다. 감청 설비를 갖추지도 않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선전화를 감청할 수 있으면은 휴대전화, 무선전화도 감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감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영장 근데 절차를. 왜 우리가 못하게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또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이 상황은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내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또 그런 어떤 이 제도 장치가 마련된다면은 그 정보기관에게는 아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이 뭐 주요 인사들 NSA를 통해 가지고 뭐 감청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그런 어떤 그 국가적 필요에 따른 감청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감청이 허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국정원이 그걸 허용해 달라. 왜 그런 것도 사이버전에서도 왜 무장 해제 당해야 되느냐라고 억울해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국내 정치에 악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뢰를 갖다가 자기들이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 과정에서도 그걸 못 주고 있는 거죠. 줄 생각이 없어요. 예. 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 네, 적법한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정보위원회와 정보위원들이 보자고 했을 때는 숨김없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보여주지. 네. 정보위원들 중에 누군가는 종북일지 몰라. 그게 이제 투명성이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으며 지금 투명성도 지금 없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결국.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엄격히 얘기하면 국정원의 입장은 감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감청 설비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대목은 좀 뭐 정리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국정원이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설비에 대한 게 이제 법에 있는 건데요. 고시를 봤더니 프로그램도 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못된 공무원이 네, 그런 네, 짓을 거기다 해놔. 그러면 그 내국인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 감청을 하는 경우에도 원래는 예. 그것도 절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그건 안 받아야 받은 됩니다. 거잖아요.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진 교수께서 쭉 그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다 개별적인 그 분야의 제도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거 맞고요. 제가 아주 실무적으로 정보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보위는 국회의원만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보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하건 법령을 다루건 보고를 듣건 간에 국회의원이 만능일 수는 없고요. 그 자료를 누군가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할 사람과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아주 실무적이지만 저는 국정원 개혁을 무슨 뭐 국내와 해외를 나누고 하는 그건 큰 틀의 개혁이고요. 아주 실무적인 개혁 중에서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느냐라는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정보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 신경민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기밀 취급인가 갖고 있지 않아요? 2급 기밀까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네. 그죠? 그러면 그 2급 기밀 취급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비공식 회의나 어떤 비공개 자료를 볼 때 그 보안 등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국가 기밀 자료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는데 폐쇄된 방에서 그러니까요. 저 혼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좌관들도 기밀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요. 보좌진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좌진들은 저희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요. 국회의원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데 되는데 보좌관은 왜 안 돼요? 국회의원은 4년 비정규직이고요. 보좌진은 임기가 없는 언제 채용 기간이 그만둘지 정해져 있지 지금 않은 그 차이가 비정규직이다. 있죠. 그래서 회의건 그게 뭐든지 간에 예산이건 법령을 다루건 하여튼 모든 거에서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일단 정보위원인 국회의원이 굉장히 임기가 길고요. 미국 경우에는 하원원이 2년이지만 대충 정보위원으로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코미티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일을 하고요. 정보위원들이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의 정보위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이 갖춰지면은 큰 틀에서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제가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개혁은 물론 국내와 해외를 나누는 거죠. 지금 제대로 된 반듯한 나라 중에 국내와 해외를 한꺼번에 하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한꺼번에 하는 나라는 가령 예를 들면 독재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이런 데 그렇습니다. 뭐 시리아 이런 데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소련도 KGB가 예전에는 국내와 해외를 같이 하다가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걸 두도막을 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 상황에서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2013년 말에 가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물론 나왔죠. 근데 그때 결국은 안보, 대치 상황 이것 때문에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고요. 약간 미세한 개혁 조치 몇 개를 해가지고 그때 위법 통제 신고센터니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2014년 초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건 들어왔습니다. 한 건. 그러니까 이 제도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실은 문화나 뭐 이렇게 이런 한번 풍토가 해보시죠. 바뀌어야죠. 저희 이 방송은 지금 정의당에서 제작하는 방송인데 신경민 의원님은 이제 새정치연합 민주연합에서 나오셨는데 비례대표 당선 숫자가 정의당은 좀 여유가 없어요. 네. 근데 새정치연합만 하더라도 한 20몇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있죠 여유가. 네. 그러니까 이 고도의 해커 능력을 가진 해커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예 정보위원으로 기용하기로 작심하고 비례 상위 순번에 하나 영입하세요 내년에.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건 한번 얘기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아니 안 되면 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야지. 화이트 해커니까요. 네. 뭐 화이트 해커는 선한 해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능력과 자질과 뭐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경진대회 분이 있겠죠. 한번 열어가지고요. 1등하는 사람. 기술이라는 게 계속 그 바탕에 있어요. 계속. 이태리 팀이 그 해킹 팀이 저걸 만들어도 저거 만드는 순간 저걸 이제 다시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거고 또 그 대항하는 기술은 또 더 발전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해커 사냥꾼을 하나 비례대표로 영입해서 그 해킹 방지센터 같은 걸 하나 당 부설로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국정원을 갖다가 더 이상 이렇게 국내 정치에 관련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안 된다니까. 지금 국회에 새누리당이 압도적 과반수고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그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뒤섞은 나라는 독재국가 이외에는 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나아가가지고 이 대공 수사라 하더라도 저는 지금 국정원이 대공 정보기구도 있지만 그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대공 수사권이 이제 또 개혁의 핵심 어젠다 중에 사실 하나죠. 정보기관이라는 거는 정보도 캐지만 어떤 데는 가짜 정보 만들어서 역정보 흘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곳인데 가짜 정보 만드는 곳에서 수사를 해버리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이제 간첩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이제 국내용 또는 국내를 향한 역공작을 또 한 개 최근에 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이 대공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귀속되도록 분리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두 번째 개혁의 이제 큰 어젠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더 셉니다. 대공 수사권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이고요. 이 대목도 지금 금방 국내와 해외 분리처럼 뭐 이 얘기도 못 꺼내고 그냥 끝난 개혁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그 국정원 개혁 과제는 얘기가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된 게 이제 정보위 문제고요. 네. 이번에 뭐 백지 신탁이니 네. 아니 이거에 이제 결국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그 국정원에서 좀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 어차피 얘들 뭐 우리가 떠들면 잘 이해 못할 거야. 뭐 이런 자신감까지만 느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국내와 해외 파트를 나누는 거.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국정원장 독대 안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독대라는 게 결국은 국내 파트에서 얻어진 그런 정보들을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그것의 어떤 정치적인 활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제도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아주 가장 센 문제죠. 대공수사권.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끝났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이 국정원 개혁을 못했어요. 그 운영만 개선을 했죠.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부 정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목,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국정원을 컨트롤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는 정도까지만 한 거지 구조 개혁을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구조 개혁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입법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입법밖에 근데 없습니까? 지금 법을 바꾸는 거 이전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젠다 자체를 올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난번에 2013년 말에 그 소란스러운 댓글 파국을 결국 겨우 면한 수준에서 특위를 열었지만은 그 특위에서도 이 얘기를 제대로 꺼내질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 안기부 도청 사건 같은 그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대외 정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오히려 전문성을 더 이제 키워내야 된다고 해서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 그 의원이었던 정몽준 의원 같은 사람도 그 대외 정보처로 바꾸자 이런 의견도 낸 바가 있는데 사실은 명칭만 바꿨어요. 안기부를 갖다가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되고 뭐 다른 조치는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이게 것이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17대 지금도 국회 국내 파트 따로 있잖아요. 그게. 예. 17대 국회 때 이게 이 어젠다로 올라왔었어요. 그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비롯한 검찰 개혁 입법안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입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다루는 데가 이제 법사위에서 다루더라고요. 이 수사기관, 뭐 권력기관 이런 문제들은. 근데 검찰이나 이 국정원 같은 데서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는지 뭐 공갈 협박하는지 몰라도 아예 법안이 올라와도 상정 안 해요. 이 관련 법안이 올라와도요. 제안 설명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게이트키퍼 키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길목을 딱 차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될 수 없도록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정보기관이 온갖 방식,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위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논의를 못하게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언론도 동원하고요. 언론이 철저하게 여기에 또 부합하는 논리를 제공하죠. 예. 제가 그 17대 때 그 법사위 4년을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때는 검찰에 있던 그 고등학교 동창들 2명을 마크맨으로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뭐 국무총리 됐습니다만은. 접촉이 있었구나. 예, 마크맨. 예. 그러니까 노회찬 마크맨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노회찬이 대통령이 벌써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출세 속도가 다르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 뭐 그동안 이제 국정원이 많은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NLL 대여로 유출 사태도 있었고요. 또 그 유호성 씨인가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 많이 보시면서 좀 착잡하셨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두 정권 들어와가지고 국정원회가 폐해라고 해야 되나? 행패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날로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거의 드는데. 난동 수준이죠. 네, 국정원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원을 믿고 우리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는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일들, 세계 최초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국정원 일동 직원 성명은 세계 최초의 일이고요. 남북한 정상대화록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문 공개하는 것도 하여튼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이거야말로 단군 시대 내지는 세계사에 없는 건데 국정원이 자꾸 이런 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자기 본연의 업무는 뒷전에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또 4대 강국과 우리가 치열한 외교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예. 이 불행이 지금 국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안보와 안전의 위협으로 다가설 수 있죠.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국정원이 사실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 본연의 임무에서는 무능을 좀 드러낸 부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헛발질을 한다라든지. 모든 면에서 무능을 드러내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또 누구 처형설 뭐 이런 거 툭툭 흘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사실 별로 쓸데없는 정보거든요. 처형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언론하고 속보 경쟁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존재할 이유를 나름대로 언론에 대해서 막 그렇게 호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국정원이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 작금의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적 관심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인 안전을 위협할 때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국정원에 보여준 여러 가지 사태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예. 나를 사찰하는 건 아니지 않냐, 나한테 댓글 다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덜 관심을 갖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 국정원의 그 직원들 단체 성명 내는 거 보고 참 저분들 좀 있으면 나오면. 아니, 단체 성명 낸 게 아니고 그건 원장실에서 단체 일동을 빙자해서 그냥 낸 거지. 아니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제 데모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노조도 결성을 후드티 입고. 국정원 노조. 그거는 내 찬성이야. 국정원에서 노조 만든다 그러면 난 그거는 지지해줄 의사가 있어요. 민주노총 국정원 지부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국정원이 이제 뭐 걱정원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요새 국정원이 아니고 걱정원이라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기관이라고. 그 전에가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였고 그 전에가 중앙정보부였어요. 근데 이 현 국정원이 1961년도인가 이제 김종필 씨가 수장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 처음부터 이제 공화당을 창당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국내 정치로 시작한 조직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긴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를 아예 그렇게 써먹었어요. 국내 정치를 위해 써먹었을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할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김일성 동생 하고 협상해서 남북 공동성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가고 나서 사실은 이제 제2차 1차 정상회담은 박지원 의원이 그 당시 문화부 장관인가 하면서 그 문화부 장관인가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참모 자격으로 특사 비슷한 예, 이제 북한을 가서 협상을 해서 성사를 시켰던 거고 2차 정상회담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김양건 통전부장하고 이 채널을 놔가지고 그걸 성사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남북관계 혹은 대북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일정치가 않았어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권력자가 이 기관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부터 원세훈이라는 수도시 서울시 뭐 하수도국장인가 수도국장인가 했던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면 안 될 짓만 골라서 엄청나게 5년 동안 한 거고 그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는 중앙정보부를 이런 식으로만 사용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찌 보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천병으로서 이걸 사용한 측면이 있는데 그 이상하죠. 왜 다른 건 아버지 흉내를 많이 내면서 이건 안 할까요? 그건 뭐 남북한 관계하고 물론 관련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국정원은 남북한 관계에서 뭔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전혀 훈련이나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다만 이제 이병호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국정원은 다시 원세훈 그 어간으로 다시 원대복구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좀 불안하죠. 예. 사실 국정원이 이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 대북, 뭐 정보 뭐 등등등 이런 안보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 거고 정확한 정세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할 때 어떤 접촉할 수 있는 이른바 휴민트라 그러나요? 휴민트는 이제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휴민트는 이 공식적인 거 말고 어쨌든 다른 저쪽도 거고. 알고 이쪽도 알고 그다음에 서로 채널이 돼가지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옛날에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있었는데 같은 정보기관끼리. 그렇죠. 이번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멸종되는 거잖아요. 지난 정권 때 다 싹쓸이 해버린 거죠. 지난번에 다 끝난 거죠. 다 끝나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남북 관계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럼 보면 계속 쌈질만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제거든요. 국정조사 등 현재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없지. 없죠. 정보위원회로는 저는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보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쳐야 될 대목이 대단히 많고요. 정보위원회 개선은 뭐 시작의 일단일 거고요. 실제로 국정원 본체를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지금 여당의 인식이나 청와대 태도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게 사실은 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고 글쎄요. 정권의 속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대화를 꺼내는 것,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려운 단계라고 보이고요. 아마 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 사건, 정보 사찰 문제, 핸드폰 사찰 문제의 향방을 보면 방향은 뭐 금방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좀 짓궂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방송은 특히 우당의 게스트가 나오시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한간에 그런 이제 의문들이 많이 있어서 저보고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로 해킹을 했는데 RCS로 여야 막론하고 안 가리고 자기들 필요한 대상을 타겟 설정해서 했을 거다. 근데 혹시 요즘 야당이 저렇게 좀 존재감이 약하고 전투력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전투력이 좀 약화되어 보이는 것이 혹시 단연간 저 RCS로 해킹해가지고 뭐 모모한 야당 의원들의 뒷다리를 이미 국정원이나 정부 검찰 쪽에서 다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무지게 못 싸우고 저렇게 좀 시쳇말로 비실비실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안에 관련된 건데 그 몇 해 전에 그 스노든이라고 이제 그 CIA 관련해 가지고 정보 담당한 사람이 이제 폭로하고 망명했잖아요. 그때 이걸 그 뭐 가디언 기자가 이제 특종하면서 그 스노든으로부터 넘겨받은 많은 자료들도 분석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시티즌 4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에 상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 34개국 정상들의 전화, 이메일 이런 걸 갖다가 도청했는데 그 중에 한국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어떤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그 도청하는 나라, 그 대상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 설비를 이용해가지고 도청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글렌 그린월드라는 기자가 한국과 관련된 기록은 따로 자기가 정리해서 언젠가 공개를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정보 이런 데 대한 국정원의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휴대전화를 갖다가 NSA가 감청해가지고 불법 도청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쓸데없는 짓 못하게 만드는 위협선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돌직구를 하나 좀 날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걸 받아가지고요. 나는 변화구였어. 예.
이게 이제 출구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떠들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잡히는 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는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물론 달려 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는 결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대목이 있죠. 예. 원래 의도는 뭡니까? 발언 의도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뭘 하는 조건에서 그만하자 뭐 그런 건데 그 조건은 지금 사실은 불능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결론만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애들 말로 하면은 완전히 그냥 까는 거죠.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는 건데 국정원이 전혀 자료를 내놓을 의지도 생각도 뭐 전혀 없는 거고 국정원이 믿는 것은 물론 여당과 청와대도 믿지만 검찰도 믿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잘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도 뭐 혹시 검찰이 뭐 기소를 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팩트를 해가지고 뭘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법원도 국정원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번에 댓글 사건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 아무 이유도 없이 파기환송이라는 걸 대법원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런 몇 년 동안의 댓글 사건을 겪으면서 드러났던 모든 것들을 보고 국정원이 이번에는 모든 여건이 유리할 거다. 우리 편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사안들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고요. 조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보와 관련돼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안보 뒤에 숨어서 하는 것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우군으로 파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은 뭐 공안부로 그 배당을 해가지고 하죠. 또 여당은 계속해서 믿자만 노래를 하죠. 청와대는 침묵하죠. 그러니까 그녀는 말이 없네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뭐 빤하지 않겠어요. 청와대가 침묵을 깨지 않을 거고 청와대는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침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사실은 입증이 됐다고 국가적인 사안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다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개고 가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자신감의 발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특히 또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안에 대해서도 언론이 의문 제기를 별로 안 하지만 지금 부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안으로 가는 마스터 키인 임 과장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목소리가 우군의 소리로 지금 보고 판단하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청와대는 침묵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집권 여당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어하고 있거든요. 믿자만 계속 노래하고 있는 국정원 거죠. 뭐 대변인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른바 공격적 뻔뻔스러움이라고.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날아갔잖아요. 최동욱 총장이 날아갔고 그때 이제 수사했던 검사들도 줄줄이 좀 좌천성 인사를 좀 당한 것 같고 사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통속에다 언론도 다 장악을 검찰은 하고. 지금 그냥 꼬랑지 흔드는 개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예. 결국은 뭐 검찰은 뭐 보조 출연도 안 해요 이번에. 그냥 배경이지. 이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배짜라 나온다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른 이슈가 터져서 유야무야 가겠지. 하여튼 저희로서는 일단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수고 외에는 다른 한눈을 팔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원칙과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원칙과 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공방을 계속 하다가 다른 또 핫 이슈가 터져서 사람들 정신이 다 거기 팔리면 이거는 그냥 잊혀져 가는 거야. 다른 많은 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정권 들어서.
국정원이 원래 이제 그 모토가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자꾸 음지를 지향하면서 양지에서 놀다가 자꾸 들켜요. 이게 문제거든 지금. 예,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한데는 뭐 정치적 편향성, 국내 정치 개입, 뭐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 다 떠나서 너무 무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그 말은 제가 동의합니다. 네, 이 무능한 국정원을 더 이상 방치하는 건 안보에 엄청난 전방위적으로 무능해요. 문제가 될 진짜 전방위적으로. 네, 무능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무능한 집단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고, 그 감찰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잖아 전방위적으로. 그러면서 무능하게. 그래서 무능해진 게지. 국회의원들이 그 못 보죠 그 예산 내역. 못 보지 한 줄이 한 줄. 네,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대목이죠. 그럼 그걸 누가 그럼 통제해요? 총액도 모르잖아. 그 국정원장이 통제하죠 다. 국정원장이 통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 실무적으로는 기조실장이고. 예, 국정원과 이제 우리 때 우리가 정부에 있었을 때 하고는 지금 좀 양상은 다르긴 하지만 구조는 같아요. 법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건 그때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구조는 똑같고 프로세스만 달라져 있지만 구조를 보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때 우리 경험으로는 이제 사실 국정원의 업무 협조를 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내각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정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가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때 같은 회사의 똑같은 신약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국정원에 협조 요청을 하면 거기에 각 대사관에 무관 파견 나가 있어서 근데 보건 쪽은 잘 모르더라고. 해도 정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정보가 안 와요. 그런 식으로 협조 체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간 점은 있지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 국정원의 예산 구조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예, 국정원 해킹 문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해킹밖에 없어. 화이트 해커가 있어가지고 국정원을 까는 수밖에 없다. 아니, 국정원 서버를 통째로 드러내서 응? 하는 거 외에는 없어. 여국 다 떠오면 이러겠냐고 내가. 예. 진짜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해킹하는 거 외에는 국정원의 내부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요. 야, 내가 볼 땐 미국이나 북한이 국정원 실력으로 봐서는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몰라. 북한에서 우리 청와대 우리 대통령만 모르고 다른 나라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다 알지도 몰라. 이거 진짜 북한 보위부를 해킹을 못할 망정. 예. 오늘 거기는 뭐 선거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참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하면서 한 가지 찝찝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요번에 들킨 거 해킹팀 거 하나 들킨 거지. 이게 전부일 거냐. 다른 것도 뭐 있지? 다른 게 뭐가 또 있을 텐데. 거기 직원 5명밖에 안 된대잖아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계속 좀 뭔가 이렇게 자꾸 남네요. 끝까지. 예. 예, 오늘 제가 100분 토크요. 마지막 인사 시간은 주셔야지. 그냥 닫으려고. 지금 드리려고. 예. 국회 정보위 간사로 국정원 해킹 사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신경림 의원 모셨는데요. 아까 이제 살짝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 같은 나랑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태일 수도 있는데. 메르스보다 이게 100배나 위험해. 예. 이 국정원 사태가. 그렇죠. 예, 중요한 일이죠. 이 사태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께 이 사태를 대하는 어떤 태도로 이런 사태를 대해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예. 근데 안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또 안보입니다. 안보 없이는 국가도 개인도 존립하기 힘든데 이 문제의 중요성이 조금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의 시각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신경림 의원 모시고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정원 해킹 사태, 지난 3년 동안 국정원발 국기문란 사건의 결정판 같은데요. 이번만큼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냉철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